인문예술 11강 적용학습 오르피즘과 들로네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이것도 원문단으로 되어 있고 지문기는 아까랑 좀 비슷한 10강이랑 비슷한 형태죠. 현대미술은 20세기 초에 입체주의를 시발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출발로 한다는 거지. 현대미술의 시작은 언제다? 입체주의다 이 말이죠. 입체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려고 하는 기존의 미술적 경향. 그러면 이걸 떨쳐버렸대. 그러니까 입체주의 등장하기 전에 기존의 미술 경향은 우린 추론할 수 있죠. 니네 읽었으니까. 20세기 이전엔 대상의 명암이라든지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썼겠죠.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 즉 사실적 재현이 아니겠지. 그럼 뭐겠어? 주관적인 묘사 정도 되겠죠. 펼쳐 보였다. 그 새로움이란 작가의 정신을 투영하여 대상을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것. 즉, 이 주관적으로 묘사한다는 말,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대상이 주관적 묘사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대상을 실제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입체주의는 여러 방향에서 본 대상은 한 화폭에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2차원의 평면을 통해 평면 위에 3차원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랬겠죠. 그래서 입체주의 이런 시도는 객관성보단 주관성을, 시각성보단 정신성을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주도했다. 평가한데 현대미술의 옹호자이자 입체주의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아폴리네르는 입체주의는 진실의 직함과 눈의 즐거움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해서 얻어지는 어떤 시각적 즐거움을 부정했다는 얘기겠죠. 새로운 예술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의 창작 행위 자체가 행위의 본질이라는 인식하에 입체주의를 칭송한 바 있다. 즉, 입체주의는 기존의 미술적 경향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로서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지. 이 문단이 꽤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읽어야겠죠. 특히 아폴리네르는 입체주의 학인 로베르 들로네의 시도에 주목했다. 아폴리네르는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 즉 형태를 해체하고 이를 재조립함으로써 대상을 표현하는 과학적 입체주의와 들로네의 입체주의를 구분했대. 들로네가 형태의 해체는 물론이고 색채의 분할을 통해 입체주의를 구해왔다는 점에서 피카소와 차별점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피카소하고 차별점이 있었대. 아폴리네르는 과학적 입체주의에서 사라져버린 다채로운 색채를 부활시켜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입체주의를 구현해낸 들로네의 미술경은 오르피즘이라고 명명하였다. 오르피즘이란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란 뜻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악가인 오르페스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자, 그럼 봐봐. 아폴리네르 이 부분 다시 좀 보면 아폴리네르는 과학적 입체주의에 사라져버린 다채로운 색채를 부활시켜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입체주의를 구현해낸 들로네의 미술 경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들로네의 입체주의와 과학적 입체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 바로 색채 활용이겠죠. 색채 활용. 즉 오르피즘은 다채로운 색채를 통해 입체주의를 구현했다는 거야. 아폴리네르는 들로네의 작품이 영혼을 울리는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색채를 역동적으로 리듬감 있게 구사해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르피즘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아폴리네르는 들로네의 작품에 현대미술을 위한 모든 노력이 집약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형태 해체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형태도 해체하고 또 뭐도 했어? 색채도 분할했으니까. 분할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칭송한 거죠. 예찬한 거야. 들로네의 순수 조형 요소를 통해 서정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로 칭송하였다. 특히 그는 들로네가 입체주의의 동시주의적 성격을
형태를 넘어 색채에까지 적용했다는 점에 주목. 여기서 동시주의적 특성이란 다양한 시간에서 파악한 대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단일한 이미지에 녹여내는 것을 가리킨다. 동시주의적 특성은 동시적 분할과 병치를 통해 드러난다. 솔직히 동시주의적 특성이 뭔지 몰라도 뭐가 특성이라는 거야? 동시적 분할과 병치, 이걸 통해 드러난다는 것들은 기억하면 좋겠죠. 3차원 대상의 각 면들은 2차원 평면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지된 면들을 떼어내고 붙여내어 화폭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관념을 통해 해체한 대상의 이미지들을 2차원의 평면에 병치시키는 행위.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로 나올 수가 있겠죠. 들로네의 그림하고 피카소의 그림 제시한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동시적 분할과 병치 방법이다. 아폴리네르에 따르면 동시적 분할과 병치는, 그럼 동시적 분할과 병치는 뭐의 특성이야? 입체주의의 특성인데 어서 더 잘 드러난다? 들로네의 작품에서 좀 더 잘 드러난다라고 했어. 그죠? 자, 그러면 들로네의 작품은 역광이 프리즘을 통해 분할되는 것처럼 색칠을 분할하여 연속적인 파노라마로 배치함으로써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음악적이라는 것이다. 자, 프리즘을 사용해서 색칠을 분할하고 연속적인 파노라마 형태로 배치해서 음악적인 특성이 드러났다. 그럼 들로네는 색채에 대해 정밀한 지식을 위해 프리즘에 대해 공부하였다. 이 둘 다 모두 틀린 선지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지. 왜? 프리즘은 들로네의 작품을 신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비유 대상인 거지, 들로네가 이 프리즘을 배웠다? 프리즘을 익혔다? 이런 지문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글에 나오지 않았잖아. 그런 건 볼 수 없어. 또한 아폴리네르는 이러한 동시적 구성은 일상적 경험과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자, 그럼 이성과 관련이 없단 얘기네. 드라마틱한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초구성이란 양식이라고 규정하며 들로네의 작품에서 초구성을 통한 예술의 순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대. 아폴리네르의 칭송을 받은 들로네는 슈브렐의 색채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그럼 이 슈브렐의 색채 이론은 들로네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이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오르피즘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슈브렐의 색채 이론에 대해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 라고 하면 안 돼. 오르피즘은 사실 슈프렐의 색채 이론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고 슈프렐 이론의 영향을 받아 더 발전한 거야. 화학자인 슈브렐은 그의 이론에서 색채는 상호관계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명도가 비슷한 인접, 색상을 동시에 배치하면 조화로움이 더해지고 보색 대비를 통해서는 생동감 있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장난질 하나 칠 수 있겠지. 어떤 장난질? 슈브렐은 명도가 비슷한 색상을 배치하면 생동감 있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틀렸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장난질이 가능한 선지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로써 색채는 이웃한 색채들과 관계 맺으며 광선의 감각과 움직임, 공간의 깊이,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 요소로 인정받게 되었고, 색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오르피즘 역시 어떻게 되는 거야? 입체주의의 한 분파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슈브렐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슈브렐의 색채 이론 이전에는 색채가 어땠다? 조형 요소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들로네의 에펠탑 연작은 색채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 오르피즘의 대표작으로 뽑힌다. 철탑인 에펠탑이 지어졌을 당시에 파리경 실내치는 흉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에펠탑이 지어졌을 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들로네는 에펠탑을 기계시대의 에너지가 집약된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에펠탑이 현대미술에도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여겼다. 새롭게 인식하고 평가를 내린 거죠.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 밑에서 내려 올려다보는 시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점 등 10가지가 넘는 시점을 통해 에펠탑을 묘사하였는데, 그럼 이게 뭐다고? 동시주의적 특성을 구현한 거지. 빛을 통해 다채롭게 구현하는, 즉 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에펠탑의 예술성은 역동적이고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 이 에펠탑 연작을 통해서 들로네의 작품 세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들로네는 오르피즘은 독일의 청기사파 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였고 이 때문에 청기사파의 일원이던 칸딘스키가 들로네를 청기사파에 합류시켜 함께 활동하였다. 칸딘스키는 대상이나 실제는 없지만 깊은 울림이나 정신적 감동을 주는 음악이야말로 현대회화의 답이라고 생각하며 음악을 닮은 회화를 그리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게 바로 칸딘스키가 들로네를 청기사파에 합류시킨 이유겠죠. 그러므로 칸딘스키는 들로네와 함께 색채가 주는 긴장감과 정서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들로네는 색채의 지각에 관심을 보이면서 색채가 바로 주제라고 주장한 반면 칸딘스키는 색채 하나하나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즉, 색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똑같지만 색채에 대한 두 생각은 달랐다는 거지. 색채의 힘과 원리로 화면을 구성하고자 한 들로네의 시도는 현대의 추상회화로 귀결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들로네의 입체주의가 현대 미술사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겠죠. 들로네가 칸딘스키와 함께 추상회화에 초석을 놓은 작가라고 평가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래. 사실 미술사, 미학은 어려울 땐 되게 어렵고 풀만할 땐 풀만하다가 괜찮은 적이 많은데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기력지가 길 때랑 플러스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올 때 그리고 시간이 쫓기고 있을 때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지문이긴 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